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루츠 팔러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살펴봅니다. 센베키아와 카지츠엔을 중심으로 말이죠. 도쿄를 여행하다 보면 과일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게들을 프루츠 팔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프루츠 팔러라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특히 도쿄 니온바시의 센비키아 본점에 들어서면 머스크멜론 한 개의 가격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2520엔, 한화로 약 20만 원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2층에 자리한 센비키아 팔러에 가면 파르페 가격도 2,000엔부터 시작하죠. 반면에 도쿄역에 위치한 카즈츠엔에서는 신선한 과일로 만든 파르페를 1,400엔대부터 시작하는데요. 한화로 약 14,000원에 판매합니다. 센베키아와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죠. 이 두 브랜드는 일본 프루츠 팔러 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센비키아는 190년 전통의 명품 브랜드로 선물 문화와 결합하여 최상위 시장을 공략하죠. 반면 카지츠에는 1992년 창업하여 역세권 중심의 접근성으로 일상적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했죠. 하나는 특별한 날의 고급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퇴근길에 들르는 일상의 작은 사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프루츠 팔러가 일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조금은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과일은 오래전부터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신토와 불교 의식에서 과일은 신들에게 바치는 곡물이었고 일상적인 음식이 아니라 신성함을 담은 것이었죠. 이러한 전통 위에 근대 문화가 쌓였습니다. 1834년 에도 시대 말기 니혼바시의 문을 연 센비키아는 과일을 물과자라 부르며 최고급 디저트로 판매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사과와 복숭아 같은 서양 과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은 상류층의 신분 표시가 되었죠. 당시 일본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하이컬러 생활이라고 불렀는데요. 서양식 높은 옷깃을 뜻하는 이 말은 세련되고 모던한 생활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1913년 센비키아가 긴제 일본 최초의 프루츠 팔러를 열면서 이곳은 하이컬러 생활을 대표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신들에게 바치던 신성한 과일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식 디저트 문화를 즐기는 세련된 것으로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작가 이상이 임종 직전 센비키아 멜론을 먹고 싶다고 했던 일화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고급 과일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일본의 고급 과일이 비싼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일본 농부들은 과일 재배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는데요. 한 나무에서 몇 개만 키워 크기와 당도를 최고로 만들고 모양과 색깔이 완벽한 것만 선별합니다. 머스크멜론의 경우 한 줄기에 하나의 열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여 영양분을 집중시키는 일경일과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채광이 우수한 유리온실에서 재배하고 각 멜론을 면장갑을 끼고 정성스럽게 마사지하여 당도를 높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과일은 자연의 산물을 넘어 장인 정신이 담긴 예술품으로 여겨지게 되죠. 딸기 같은 경우 완벽한 삼각형 모양과 균일한 붉은 색상을 갖춘 것만 진열되며 작은 흠집이나 색상 불균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고 과일을 단순한 식품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만듭니다. 과일 자체의 완벽한 만큼 중요한 것이 시각적 아름다움입니다. 일본의 프루츠 팔러는 눈으로 먹는다는 미학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프루츠 팔러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루츠 샌드위치를 만들 때 과일을 대칭으로 배치해 자르면 단면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합니다. 딸기를 정삼각형으로 복숭아의 단면이 매끄럽게 나오도록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계산된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칼로 자르는 순간 나타나는 단면의 아름다움은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파르페는 과일과 크림, 젤리를 층층이 쌓아 색의 조화를 만듭니다. 붉은 딸기, 노란 망고, 핑크색 자몽, 하얀 생크림이 만들어내는 색의 그라데이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고급 프루츠 팔러에서는 과일의 완벽한 모양과 색깔, 포장의 아름다움이 맛만큼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완성도는 일본 정원이나 다도에서 추구하는 간소함 속의 완벽함과 닮아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과일 본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죠. 프루츠 샌드위치는 단순한 구성이지만 과일의 배치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프루츠 팔러인 카즈츠엔에서 제철 과일 파르페를 주문하면 과일 손질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직원이 물어봅니다. 시각적 표현을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프루츠 팔러의 또 다른 특징은 계절성인데요. 봄의 딸기, 여름의 멜론, 가을의 배와 감, 겨울의 귤처럼 계절마다 달라지는 과일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기에 프루츠 팔러들은 매달 한정 메뉴를 내놓으며 지역별 특산 과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계절성과 지역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꼭 지역 특산품만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센비키아 같은 경우 수입 파인애플로 만든 파르페를 만드는데요. 다른 파르페와 다르게 가격대가 낮아서 젠비키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센비키아의 역사는 1833년 에도 시대 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대기근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이타마현 코시가야 지역에서 창술 도장을 운영하던 오시마 벤조는 도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해 주변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배에 실어 에도로 운송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을 차려 과일을 팔기 시작했죠. 코시가야는 에도로 이어지는 수로가 발달해 있어 밤에 출발하면 다음날 새벽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센비키야라는 이름은 창업자의 고향인 센비키 마을에서 따왔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이름을 딴 점포 애칭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정식 상호로 굳어졌습니다. 시작은 호구지책으로 출발한 작은 과일 판매상이었습니다. 이대 사장 때 센비키야는 큰 전환점을 맞습니다. 이대 사장의 아내는 대형 가스오부시 도매상의 딸이었습니다. 작은 과일 가게였던 센비키야는 처가의 인맥을 통해 정계 거물인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인물들을 단골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 문학계 인사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센비키야는 결국 도쿠가와 막부의 어용상이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센비키야가 단순한 상점에서 명품 브랜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수송수단이나 보존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일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센베키야는 복숭아를 코타치에 넣어 익히고 먹기 좋은 시기에 맞춰 배달하는 등 세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게 안쪽에 여러 방을 마련해 과일의 속도를 조절하기도 했죠. 이러한 철저한 품질 관리 덕분에 도쿠가와 막부의 어용상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센베키야가 단순히 인맥에만 기댄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현재의 세타 가야구에 약 3,000평의 농장을 개설해 2대에 걸쳐 품종 개량에도 힘썼습니다. 4대째는 관동 대지진과 태평양 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고 5대째는 해외 과일 수입과 지점 확충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현 사장인 6대째 오시마 히로시는 해외에서 브랜딩을 배워 귀환했습니다. 그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센베키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20년 만에 매출을 5배로 늘리는 등 지속 가능한 경영 체제를 재구축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센비키야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1868년 서양식 음식과 디저트를 제공하는 과일 레스토랑을 열어 딸기 우유, 프루츠 펀치, 아이스크림 소다, 쇼트케이크, 과일 샌드위치 등 당시 일본인들이 전혀 보지 못했던 메뉴들을 선보였습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연결한다는 오시마 벤조의 초기 비즈니스 정신은 이렇게 시대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센비키야의 독특한 확장 전략은 노렌와케인데요. 노렌와케는 일본 전통 상업 문화로 오랜 기간 충실하게 일한 직원이나 제자에게 상호 사용권을 주어 독립시키는 방식인데요. 현대의 프랜차이즈와 비슷해 보이지만 로열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브랜드 사용을 허락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센비키야는 이 시스템을 통해 두 차례 회사가 분리되었습니다. 1881년 2대 사장의 사위가 교바시 센비키야를 만들어 총본점에서 독립하여 도쿄 교바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1894년에는 3대째 사장의 오른팔이던 지배인이 긴자 센비키야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로 독립하여 긴자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회사가 현재까지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니혼바시 센비키야 총본점, 교바시 센비키야, 긴자 센비키야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며 서로 자본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센비키야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200년 전통의 브랜드 명성을 공유합니다. 각 회사는 자신만의 전략과 상품 라인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센비키야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도를 함께 누리는 구조입니다. 2008년부터는 세 곳의 회사가 교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일본 전통 상업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의 기업이 독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받는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어 함께 브랜드를 키워가는 방식이죠. 현대 관점에서 보면 프랜차이즈와 유사하지만 금전적 계약이 아닌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본 특유의 상업 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 곳의 센비키야는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면서도 각자 다른 위치와 전략을 가지고 있어 도쿄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니혼바시 총본점이 1834년 창업한 원조이며 교바시와 긴자는 독립 계열사라는 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센비키야의 경쟁력은 타협 없는 품질 관리입니다. 대표 상품인 머스크멜론은 시즈오카현의 전속 계약 농가에서만 재배되며 경영진이 수시로 농가를 방문하여 품질을 확인합니다. 농가에서는 센비키야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 특별한 재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한 줄기 하나의 열매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여 영양분을 집중시키는 일경일과 방식과 채광이 우수한 유리온실 사용, 과일이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지 않도록 지면에서 떨어뜨려 재배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죠. 센비키야의 가장 큰 특징은 선물 제품입니다. 센비키야 매출에서 상당한 규모가 선물용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젠비키야의 전략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샌비키아는 일본의 전통적인 선물 문화, 특히 여름의 오추겐과 연말의 오세이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샌비키아를 대표하는 선물 제품은 머스크멜론인데요. 이는 상사, 고객, 교사, 부모, 의사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로 나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일본에서 과일은 순수함, 건강, 길조를 상징하는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중요한 관계에서 최고의 선물로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오늘날에도 홋카이도산 유바리킹 멜론은 결혼 선물이나 비즈니스 관계에서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는 수단인데요. 2016년에는 샌비키아 머스크멜론 한 쌍이 경매에서 280만 엔, 원화로 약 2,600만 원에 낙찰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샌비키아가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비싼 과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판매되지 않은 과일의 재활용입니다. 매장에서 팔리지 않은 과일들은 폐기하지 않고 디저트로 만들어 과일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죠. 파르페, 과일 샌드위치, 과일 젤리, 생과일 주스 등으로 가공하여 폐기 손실을 거의 제로화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같은 디저트는 샌비키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샌비키아 팔러에서 판매하는 머스크멜론 파르페는 매장에서 일찍 품절되는 편입니다. 또한 샌비키아는 오랜 전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브랜드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브랜드 심볼 마크를 현대적으로 개선했고 2005년 니온바시 미스이 타워에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했습니다. 2021년에는 창업 200주년을 앞두고 태그라인을 니온바시 도쿄로 변경하여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도쿄의 상징적 과일 브랜드가 되겠다는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2018년 샌비키아 총본점의 매출은 92억 엔인데요. 2000년과 비교해 근 20년간 5배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카지츠에는 1992년 도쿄 메구로에서 나가미네 타쿠가 창업한 프루츠 팔러 브랜드입니다. 나가미네는 원래 도쿄의 주요 과일 및 채소 시장인 오타 시장에서 중개 도매업자로 일했는데요. 그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신선한 과일을 공수하여 고품질의 디저트를 제공하는 카지츠엔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샌비키아가 150년 넘게 최상위 명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나가미네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명품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과일 디저트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나가미네의 경영 철학은 고객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라는 사훈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실용적이고 진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했죠. 카지츠에는 25년간 진짜 과일의 맛을 전달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며 고급스럽기보다는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카지츠엔의 전략은 샌비키아와 완전히 다릅니다. 샌비키아가 1834년 창업한 190년 역사의 브랜드로 최상위 3% 과일만 선별하고 니온바시와 긴자 같은 고급 상업지구에 자리 잡았다면 카지츠엔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존 프루츠 팔러가 고급 상업지구나 백화점에 위치했다면 카지츠에는 사람들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역세권을 공략했습니다. 도쿄, 신주쿠, 시부야, 메구로, 이케부쿠로역 등 교통 허브에 매장을 열어 계획적 방문이 아닌 즉석 구매를 유도했죠. 특히 시부야는 히카리에, 이케부쿠로는 도부백화점, 하라주쿠는 위드 하라주쿠, 도쿄역은 도쿄역 내에 입점했습니다. 아침 7시 혹은 8시부터 문을 여는 조기 개점 전략도 이런 입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신선한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구매하고 퇴근길에 파르페를 사가는 일상적 소비 패턴을 만들었죠. 지금도 도쿄역 카지츠에는 오픈 시간부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30분 정도 기다렸으니까요. 참고로 카지츠엔의 타베로그 평점은 3.7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지츠엔의 경쟁력은 창업자가 직접 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해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과일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샌비키아처럼 최상위 3%를 선별하지는 않지만 상위 20% 안에 드는 과일을 선택해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납니다. 카지츠엔의 파르페는 1,500엔 전후, 프루츠 샌드위치는 1,350엔부터 시작합니다. 샌비키아의 머스크멜론이 2만엔, 파르페가 2,000엔부터 5,000엔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다르죠. 물론 카지츠엔도 3,000엔이 넘는 파르페를 팔지만 대부분 2,000엔대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대죠. 또한 매장 자체도 회전율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충분히 과일을 즐길 수 있게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도쿄 역점 같은 경우 여간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스마트폰 충전도 할 수 있게 콘센트도 설치했고요. 카지츠엔의 대표 메뉴는 프루츠 샌드위치, 쇼트케이크, 파르페입니다. 특히 프루츠 샌드위치에 단면은 2020년대 젊은 소비자들의 인스타그램 문화와 잘 맞았죠. 과일을 대칭으로 배치해 자르면 단면이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만드는 방식은 SNS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원이나 다도에서 추구하는 간소함 속의 완벽함처럼 프루츠 샌드위치도 단순한 구성이지만 과일의 배치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빵, 생크림, 과일 이 세 가지만으로 불필요한 장식 없이 과일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리는 것이죠. 과일 팬케이크 역시 인기가 많고 식사 메뉴도 다양합니다. 이와 다르게 파르페는 생크림, 아이스크림을 겹겹이 쌓아 과일에 가진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자 했죠.
제가 방문했던 도쿄 역점의 경우 출장객과 관광객이 주 고객입니다. 신칸센을 타기 전에 들러 과일 주스를 샀거나 도쿄 여행 기념으로 프루츠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패턴이죠. 도쿄역에서 열차 출발 전에 식사를 하거나 출장 후 접객으로 디저트를 먹으러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메구로 본점은 지역 주민과 상권 이용객이 중심이며 월 1회 방문을 루틴으로 삼는 단골 고객도 많아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카지츠엔의 가장 큰 전환점은 2024년 JR 동일본 크로스 스테이션의 인수였습니다. JR 동일본은 일본 최대의 철도 회사이자 전국에 걸친 역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 카지츠엔은 전국의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JR 동일본 크로스 스테이션은 전철역 상업시설 운영의 전문 기업으로 그란스타 에큐트 등을 운영합니다. 현재 카지츠엔의 일부 매장은 그란스타 에큐트에 입점했고 도쿄 역점은 그란스타 야에키타에 있습니다. 도쿄 외에도 요코하마, 타치카와 등 주요 역사에 입점시켜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킬 전략입니다. 게다가 JR 동일본은 루미네, 뉴만 같은 상업시설도 가지고 있죠. 실제로 JR 동일본은 키노쿠니야 슈퍼를 인수해 JR역 상권에 대거 입점시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업자 나가미네 타쿠의 브랜드 철학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고객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라는 사운과 진짜 과일의 맛을 전달한다는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JR 동일본의 물류 시스템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죠. 저는 샌비키아와 카지츠엔 두 곳 모두 가봤는데요. 샌비키아는 고급 과일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느낌이 강했죠. 샌비키아를 방문하는 것은 계획해야 하지만 카지츠에는 지나가다 들를 수 있습니다. 샌비키아가 극도의 희소성과 품질을 추구하며 최상위 명품의 위치를 취한다면 카지츠에는 합리적 품질을 추구하며 일상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지향합니다. 창업 시기부터 명확했던 이 차이는 32년 역사의 카지츠엔이 190년 역사의 샌비키아와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프루츠팔러 문화는 과일을 단순한 음식이 아닌 예술로 접근하는 관점을 만들었는데요. 한 알의 과일을 재배하는데 장인의 손길이 닿고 자르는 단면 하나에도 아름다움을 담으며 계절마다 달라지는 과일로 자연의 흐름을 전하죠. 눈으로 먹는다는 말처럼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랜 역사에서 비롯됐는데요. 신들에게 바치던 과일이 근대화를 거쳐 서양 디저트 문화와 만나고 다시 일본만의 방식으로 꽃피운 것. 이것이 100년 넘게 이어진 프루츠팔러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이 문화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샌비키아는 190년 전통 속에서 프루츠팔러의 격식과 신성함을 지켰습니다. 머스크멜론 하나에 2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은 과일의 맛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관계의 의미를 사는 것이죠. 선물 문화와 결합하여 과일을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카지츠에는 프루츠팔러를 일상으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좋은 과일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품질과 아름다움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고 볼 수 있죠. 가격과 전략은 완전히 다르지만 두 브랜드 모두 프루츠팔러의 본질을 지키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태도, 시각적 아름다움, 계절성 존중. 단지 누구를 위해 어떤 순간에 이 가치를 전달하느냐가 다를 뿐이죠. 물론 일본의 프루츠팔러는 이 두 브랜드 외에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 담은 건 아주 일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브랜드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프루츠팔러라는 문화가 충분히 깊고 단단하기 때문이죠. 문화가 단단하면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요. 샌비키아와 카지츠엔이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경쟁 전략이 다른 것도 있지만 프루츠팔러라는 문화 자체가 그만큼 넓으니까요. 도쿄뿐만 아니라 일본에 갔을 때 프루츠팔러를 조금 더 알고 간다면 디저트를 즐기는 즐거움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